자, 보자. 자, 누구나 한 번쯤은 경치 좋은 곳에 누워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자신의 삶을 꿈꿔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돈 많은 백수라고 하죠? 유토피아 아니냐, 이 정도면? 이러한 상상에는 즉 노동에 대한 우리의 부정적 생각이 깔려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인식이라고 한다면은 노동이라는 것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 왜? 할 때마다 고통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너의 노동이라고 한다면 이제 뭐야? 이제 공부겠죠? 하나 더 있을 수도 있다. 감정노동. 하지만 역사 속에서 인간은 노동을 통해 개인과 사회를 발전시켜왔고, 그럼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뭐냐? 일단 노동의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 거지, 그치? 그리고 지금 뭐가 있었냐면은 이걸 통해서 발전을 했대요. 뭐 개인적 차원이든 아니면 사회적 차원이든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해왔고, 그 다음에 이러한 점에서 노동은 나름의 가치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철학자들은 이러한 인간의 노동에 어떤 철학적 의미를 부여했을까? 노동에 대한 의미들을 여러 가지 철학자들이 언급을 했나 보네요. 그렇게 구조로 갖고 가시면 되겠지, 그죠? 자, 첫 번째는 뭐야? 로크. 이거 윤리와 사상을 하시면 아마 아실 수도 있어요. 자꾸 이상한 냄새 나냐, 씨. 여기 끌까? 뭐 더워? 혹시? 자, 로크는 노동을 소유의 권리와 관련하여 설명했다. 그러니까 얘가 입장에서 이제 앞으로 노동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두 가지가 있었죠. 소유, 그 다음에 소유의 권리냐, 소유와 권리냐. 소유의 권리네요. 소유의 권리. 그냥 쉽게 생각해서 소유권이라고 합시다. 소유 권리, 소유권. 자, 로크는 신이 인류의 생존을 위해 인간에게 자연을 공유물로 주면서 동시에 인간이 신의 목적대로 자연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성도 주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은 인간에게 준 게 자연과 이성인데, 자연은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옆에다가 뭐로 정리해주면 돼? 공유물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그치? 맞지? 그리고 이성 같은 경우는 이것을 뭐 할 수 있게 하는 거? 이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거랑 관련된 게 전체적으로 묶어주시면 신이 이렇게 했다고 정해준 거잖아. 맞죠? 그런데 그는 이 신이 인간에게 공유물로 주지 않은 유일한 것이 신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공유물이 아닌 게 여기랑 구분되는 신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신체가 있기 때문에 각자의 신체에 대해서는 본인만이 배타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자, 이 배타적이란 말 되게 자주 나오죠? 배타적이라는 게 뭐예요? 네? 반대예요. 배타적이라는 거는 나 외에 아무도 건들 수 없다. 나 외엔 배척한다. 라는 얘기가 이제 그러니까 배타적인 거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연애를 하는 너와 경찬이는 배타적. 장난이고요. 아무튼 자, 이렇게 신체가 한 개인의 소유. 그러니까 지금 배타적 권리라는 말을요. 자, 이거를 이렇게 표현을 했으나 사실 이게 이거랑 같은 얘기예요. 왜 밑에 이런 말이 나왔잖아. 이렇게 신체가 개인의 소유라면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배타적 권리라는 건 소유 권리랑 똑같다는 거예요. 이해됐어? 자, 신체의 활동인 노동 역시, 그러니까 노동을 뭘로 생각하고 있는 거야? 신체 활동이라고 되어 있어. 동그라미 쳐줘. 신체의 활동. 그러니까 신체에서 나오는 활동 자체도 누구 거다? 내 거다. 됐어요? 그러니까 신체도 소유, 그러면 플러스 이거에 파생된 노동도 내 소유. 자, 그리하여 인간이 공유 상태인 어떤 사물에 노동을 부여하는 것은 자, 공유물의 배타적 소유권을 첨가하는 것이 된다. 그래서 모든 개인은 노동을 통해 소유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자, 근데 그럼 이렇게 생각해보자. 쉽게 얘기해서 자연이 공유물이라고 했잖아. 그럼 이를테면은 좀 쉽게 설명해서
내가 사과를 따는 행위를 했어. 그럼 어쨌든 신체를 통한 행위자, 노동 행위자, 맞지? 그럼 그걸로 따먹은 게 아니라 딴 사과가 뭐가 되는 거야? 내 거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공유물을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든 거기 때문에 이 노동을 통해서 공유물을 이용을 했다면은 이거 자체가 내 소유라고 주장할 수가 있다는 거.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다만 로크는 모든 노동이 공유물에 대한 소유권의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로크에 대한 노동은 단순히 신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 거기 동그라미 삶과 편의에 최대한 도움이 되도록 자연을 이용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무조건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최대한 도움이 돼야 된대요. 삶에 도움이 돼야 돼. 그러니까 만약에 남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뭐 노동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건 인정받지 않는다는 얘기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에 따라 로크는 만약 어떤 개인이 신체를 사용하여 공유물을 인류의 삶에 손해가 되도록 만든 경우 그것은 노동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럼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없는 경우는 누가 봐도 보편적으로 인류의 삶이 도움이 안 되는 경우에 그럴 때는 어떻게 된다고? 노동으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연을 이용한다고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만약에 어떤 한 광산에서 우라늄을 채취했어. 근데 그걸로 핵을 만들어서 인류의 삶에 도움이 안 되게 만들었어. 그럼 노동이 아니라는 거야. 로크 입장에선. 됐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는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그러니까 그걸 기준으로 해서 자신이 소유를 주장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네요. 한편 헤겔 같은 경우. 자, 헤겔은 노동을 사적 소유권의 근거를 넘어 주체와 객체가 통일되는 과정이며 인간이 자기의식과 자기 정체성을 확보하는 계기라고 주장했다. 그러니까 일단 얘가 말하는 노동은 또 어떠냐? 소유 권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정체성을 확보하는 계기래. 자기 정체성 확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노동을 통해서 나를 알아간다는 얘기예요. 네. 자, 또한 인간은 동물과 달리 자연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노동을 통해 자신에게 맞게 바꾸어 필요한 물품과 적절한 생활 환경을 마련하여 생명을 보존한다고 한다. 자, 이것도 쉽게 얘기해서 그럼 노동이라는 것은 결국 뭘 보존한다고?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거라고도 볼 수 있는 거지. 이해됐어? 자, 그 다음에 이때 자립성을 지닌 객체는 주체의 노동에 저항하기 마련인데 객체의 자립성은 인간의 노동에 의해 일정하게 제거되고 약화되어 주체에 알맞게 변화한다. 그럼 여기서는 이 노동에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체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노동을 하면 할수록 얘네의 성격을, 그러니까 자립성을 가진 그 다른 객체들, 얘네들의 그런 성질을 잃어버리고 점점 내 거가 된다는 얘기죠. 이해됐어? 자, 그 다음에 한편 주체는 노동 과정에서 객체에 내재된 질서나 법칙을 일정 정도 받아들이면서 자신의 욕구나 목적을 객체 속에 실현한다. 그 결과 객체는 주체의 노동으로 사라지거나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무관한 것에서 인간을 위한 노동 산물로 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얘는 말 그대로 주체를 기준으로 했으니까 당연히 인간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여 주체는 객체 안으로 들어가고 객체는 주체의 고유한 형식을 받아들이게 된다.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알 수 있는 배경지식을 활용한다면은 방금 아까 로크 같은 경우는 배타적이란 말을 했었잖아. 그럼 이 헤겔 같은 경우는 차라리 뭐에 더 가까워? 상호작용에 더 가까운 거지. 만약에 이거를 진짜 분류를 해줄 수 있을 정도, 너 혼자 이게 분류가 가능하다. 그러면 확실히 이 문제는, 이 질문 같은 경우는 장악이 가능하죠. 이런 거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죠. 자, 그 다음에
해겔은 이처럼 노동을 통해 주체가 자신을 객체 속에 나타내는 것을 자기 대상화라였다. 그러니까 상호작용을 통해 이제 서로의 그런 이제 특성을 잘 받아들이면 자기 대상화가 된다. 결국 주체와 객체는 서로 거기 있죠. 분리, 고립되어 있다가 노동을 통해 노동 상물 속에서 통일되어 가며 주체는 그 속에 실현된 자기 대상화의 정도만큼 자기 의식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얼마나 그 대상화가 되는지에 따라 내가 생각하고 있던 의식도 확장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굳이 얘기를 해보자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학원 이 일을 뭐 처음 했을 때랑 지금 했을 때를 비교해 봤을 때 처음 했을 때는 내 자의식이 뭔가 나는 누군가 가르치는 뭐 학원 강사다 이렇게 생각을 그러니까 덜 하다가 이제 점점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내 의식이 이제 형성이 되는 거잖아. 그럼 나는 이제 어느 정도 가르치는 거의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해됐어요? 이게 다른 사람과 구분이 되는 부분인 거고. 그런데 해겔은 노동산물이 주체의 소유이지만 여전히 주체와 분리되어 있고 주체를 완전히 표현하지도 못하기에 노동을 통한 주객통일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니까 얘가 말하는 건 상호작용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뭐가 돼 있어? 객체와 분리가 되어 있는 건 어쩔 수 없다. 분리가 되어 있고 그리고 통일을 하기 어렵다. 이런 주장을 했지만 이런 부분도 있다. 이거 우리가 일종의 뭐라고 보시면 돼요? 한계라고 보시면 되죠. 해겔의 이론의 한계. 자, 그다음에 마지막이네요. 마지막. 이에 비해 마르크스는 얘는 유명하죠? 공산주의. 자, 해겔의 노동관을 수용하면서도 노동 자체가 한계를 지닌다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건 어떤 특성으로 생각을 해봐야 돼? 자, 일단은 해겔은 동의를 하지만 그 다음에 뭐는 한다고? 이 한계는 부정했다. 그죠? 한계는 부정했다. 그러니까 요걸 깔고 시작하면 훨씬 이해가 편한 거죠. 자, 마르크스는 인간은 노동을 통해 외부 대상인 자연을 가공하여 인간의 욕구와 자기 실현에 알맞은 인간화된 자연으로 만든다고 보았다. 결국 그에게 노동은 객체의 인간적 형식을 부여하기 위해 자연적 소재의 형식을 부정함으로써 그러니까 자연적 소재의 형식은 아예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주체의 주관적 욕구나 목적을 대상으로 객관화하는 것이다. 잠깐만.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자연물, 어떤 객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욕구랑 뭐로만 이루어졌다고? 이걸 통해 하면 된다고? 목적을 통해서 대상이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리하여 가공된 대상에는 주체의 형식이 부여되고 주체의 욕구나 목적 등은 물질화되어 구체적 노동 산물이 된다. 이게 어떻게 된다고? 물질화가 돼버린대. 그럼 일종의 이건 뭐라고 보면 돼? 정신적인 부분을 물질화 시킨다는 거야. 노동이라는 게. 이해했어? 자, 그 결과 인간은 노동을 통해 만들어낸 노동산물에서 자신의 능력을 확인하고 자기의식과 정체성을 확보하게 된다. 더 나아가 자신의 능력을 더욱 개발하여 자연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를 획득하면서 자유를 실현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점점점 어떻게 해야 돼? 얘 입장에서의 노동은 자연에 점점 멀어지고, 그죠? 자연에서 벗어나고, 그 다음에 요걸 통해서 뭘 얻게 된다? 자유를 획득하게 되고, 이 자유를 획득하면서 뭐가 생긴다고 했어요? 자아가 실현된다는 얘기예요. 됐어? 여기까지 괜찮아? 자, 이러한 관점에서 그는 노동이 가장 현실적인 주객통일의 방법이자 인간의 자아실현 과정이라 주장한 것이다. 다만 그는 노동을 통한 주객통일의 한계가 사회적 구조의 한계에서 비롯된 거 분석하면 역시 우리 공산주의 아니랄까봐. 자, 그죠? 자, 이거 봐봐. 지금 반전이 생겼어요. 한계를 부정했지만 이 한계는
뭐 때문에 생기는 거다? 사회적인 구조 때문에 생긴 거래. 사회개혁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아무튼 노동을 통한 인간의 자율신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구조를 변혁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구조 자체는 뭐 어렵지는 않았어요. 이 세 철학자의 핵심 주장만 아시면 문제 푸는 데는 어렵진 않다. 자, 이거는 2, 3, 4번 볼게요. 2, 3, 4번. 둘 다 소유죠? 근데 해겔이 말했던 소유든 그 누구야? 앞에 로크가 말했던 소유든 둘 다 뭘 기반으로 해? 노동을 기반으로 소유가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이건 2번이 정답이죠? 맞았어? 그 다음에 3번. 윗글이 마르크스의 관점이야. 마르크스의 관점인데, 자, 이거 몇 번이나 하셨어요? 네, 5번은 그럼 뭘로 바꿔줘야 돼? 예? 자연의 형식에 맞는 게 틀린 거지. 우리가 자연의 형식에 맞게 아니라 우리가 인간적인 형식을 부여하는 거잖아. 그 부분에 대해서 틀리긴 틀렸는데 좀 다르게 이제 해줬어야 되지 않나. 자, 그 다음에 4번. 자, 요거는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맞추긴 맞췄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몇 번 냈냐? 맞죠? 자, 일단 뭐가 나왔냐면은 노동의 종말이라는 게 나왔고, 그 밑에 두 번째 줄에 부정적으로는 대량 실업으로 인한 자 정체성의 실현 미주셔보자. 그럼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 결론적으로. 어쨌든 노동을 하지 않으면 정체성이 사라진다는 얘기잖아. 그죠? 정체성이 사라진다는 얘기. 그래서 일자리 공유 정략을 가동해야 되니까 노동을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입증해야 된다 이런 말이니까 둘 다 긍정적으로 인식한 게 맞네요. 2번이 정답이고. 혹시 헷갈리는 선지 있었어? 없었어요? 자, 그 다음에 생각보다 빨리 했네. 자, 그 다음에 어딜 보냐. 소설을 먼저 하는 게 좋을 것 같죠, 그죠? 소설 좀 힘들어하니까. 자, 158페이지 볼게요. 거기는 보기부터 먼저 보고 진행할게요. 아까도 같이 그 피드백 해주면서 그 얘기를 했죠? 보기는 뭐라고? 평가원의 관점이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해서 최대한 저 작품을 해석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자, 여기서 좀 정보를 가져가 보자고요. 자, 도시화가 진행되기 시작하는 시기는 그래서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대. 그러면 이게 진행이 된다는 얘기는 어쨌든 얘는 뭐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렇다는 건 과거와 현재의 변화를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 그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네요. 요걸 통해서 과거랑 현재를 나눠볼 수 있다는 거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비 오는 길은 변화를 경험하는 내면을 형상화한다. 잠깐. 이 변화를 경험하는 내면이 있었대요. 내면을 형상화한다. 관심이란 특정한 시각을 통해 주체가 세계와 관계를 맺는 방식인데, 그러면서 이 내면에서 무슨 키워드가 나왔냐? 관심이라는 게 나왔어. 그쵸? 우리가 보통 관심을 갖는다라는 게 뭐 여기서는 세계라는 게 뭐 개인이 될 수도 있고 사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인물이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는 것은 생활 방식의 변화와 계약에 의해 신뢰가 형성되는 도시민의 세태. 그럼 일단 첫 번째는 관심 갖고 있는 부분이 뭐야? 그냥 이거야. 도시민들의 생활. 그죠? 도시민들의 생활. 뭐 아까 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양식이 될 수도 있고 뭐 계약이라는 걸 통해 이제 신뢰가 형성한다 뭐 이런 얘기고요.
과거 인습에 대한 세대 간 사고의 대립. 자, 한마디로 뭐야? 세대 차이죠. 그렇죠? 세대 차이. 그 다음에 기계 문물에 대한 회의. 자, 여기서 나오는 기계에 대한 부정적 인식. 이렇게 보면 되죠. 지금 도시화가 진행되니까 당연히 뭐가 나오는 거야? 현대 문명이 같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현대 문명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비우는 길은 이를 통해 과거로부터 전해오는 관습을 부정하면서도 새로운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고 주저하는 인물의 내면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세대 차이라는 부분에서 뭐야? 이렇게 나와 있죠. 관습을 부정한다. 관습을 마이너스로 부정을 하지만 그러면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경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쨌든 간에 얘는 어떤 상태라는 거야? 일종의 혼란스럽고 방황하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연결돼? 자, 요거를 이제 기점으로 해서 다시 한번 보자고요. 근데 얘네들은 조금 더 알면 좋은 부분이 뭐냐면은 이게 1936년도에 나왔어요. 그 여기 해설 뒤에 있거든요. 158페이지에. 그리고 이런 말이 있어. 사색적 인물. 그러니까 자기 혼자 생각을 졸라게 하는 아이 친구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 의식의 흐름도 있었네요. 의식의 흐름이 뭔지 아시죠? 뭐야 그게? 시간 순서? 에? 시간 순서요? 뭐예요? 뭐야? 안 되며? 느낌만 아는 느낌이 뭔데? 의식의 의식적으로 에? 뭐 의식적 무의식적에 가까운데? 응. 의식의 흐름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여기에 있는 그 이제 관찰자든 서술자든 누구든 간에 일관된 생각을 하지 않아요. 보통 뭘 하냐면요, 방황을 하게 돼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상의 날개. 이상의 날개 어때? 얘 약간 대가리 꽃밭이잖아. 그죠? 그냥 약간 뭐 아내 막 생각하다가 갑자기 아내가 막 감기약을 준 건데 이거 씨발 수면제 아니냐 뭐 또 의심하고 갑자기 막 그 장소 갑자기 옮겨져가지고 뭐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 그런 경우도 있고 어떤 상황도 있냐면은 요런 상황도 있습니다. 요런 것도 우리가 의식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어. 왜? 요 혼수 상태 같은 경우는 이 의식이 깨어났다가 사라졌다가 자꾸 반복이 돼. 그래서 얘가 너가 말한 대로 시간 순서가 아니라 얘는 시간이 뒤죽박죽 되는 경우도 있어. 시점이 시간이에요. 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약간 혼재되어 있다라고 정리해 주세요. 혼재. 혼재되어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의식의 흐름입니다. 이런 거 하나하나 알고 가셔야겠네요. 그죠? 자, 아무튼 자, 다시 본문으로 볼게요. 자, 밤이면 행길로 문을 낸 서편 집등 중에 간혹 문등을 단 집이 있다. 그것은 토지, 가옥, 인사소기업이라는 간판을 붙인 집이었다. 그것도 같은 집에 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모퉁이를 지나면 있으려니 하였던 문등이 없어지기도 하고 저 모퉁이는 어두려니 하고 가면은 의외의 새 문등이 켜있기도 했다. 지금 우리가 뭔진 잘 모르겠더라도 그 문등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일종의 요걸 지금 묘사한 거죠. 그죠? 요사이 문등이 또 한 개 새로이 켜지었다. 저녁마다 장구 소리와 어울려서 나이 어린 계집어의 목청으로 부르는 노랫소리가 새어나오던 짐이다. 지금 문등이라는 게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네요. 그 약간 아시죠? 이제 밤에 놀 수 있는 거 그런 것들, 그죠?
자, 그러니까 일종의 도시민들의 문화 혹은 생활 정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새 문등이 달리자 초롱을 든 인력거꾼이 그 집 문 밖에서 기다리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리고 이 여름에는 초저녁부터 그 집 안방에 가득 차게 쳐놓은 생초 모기장을 볼 수 있었다. 다른 집들은 이 여름에도 여전히 모기쑥을 보이고 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약간 뭐라고 볼 수 있어요? 약간 문물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쵸? 그럼 두 가지로 비교가 가능한 거야. 문등이 있었고, 그 다음에 모기쑥에서 모기장으로 바뀌었어. 자, 그 집도 작년까지는 모기쑥을 피웠던 것이다. 저녁마다 집으로 돌아올 때에 모기쑥 내에 잠긴 이 골목에서 붉은 도련을 친 그 초록 모기장을 볼 때마다 병일이는 윗꼭지로 척 도려놓은 수박을 연상한다. 아까 이제 이렇게 위에 장이 꼭지가 있을 거고 이렇게 텐트처럼 펴져 있으니까 그런 거야. 그죠? 이 골목을 지나가면은 새로운 시구 계획으로 각 닦아놓은 넓은 길에 나서간다. 자꾸 뭘 비교하고 있어. 그죠? 과거, 현재를 자꾸 비교했었어요. 작년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그러고 있다. 이것도 지금 뭐 도시계획까지도 얘기하고 있고요. 옛 성벽 한 모퉁이를 무찌르고 나간 그 거리는 아직 시가다운 시가를 이루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이제 진행 중이니까. 그 도시와 진행이라는 걸 연결시키면 되고요. 자, 헐린 옛성 밑에는 낮고 작은 고기들이 들쳐놓은 고분속같이 침울하게 벌려져 있었고 그것을 가리기 위한 차면같이 횟담의 함성형을 덮은 새 집들이 단벌줄로 나란히 서 있을 뿐이다. 자, 여기 부분 참 설명을 좀 해볼게요. 옛성이라는 이 공간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과거와 현재가 동시에 혼재하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왜? 과거로 따지면 우리가 이전에 어떤 전통적인 성과 관련된 부분이 있을 거고 현재 부분에서는 이게 지금 뭐가 진행되고 있어? 도시화로 인해서 뭐가 되고 있어요? 개발이 되고 있는 거잖아. 맞죠? 그러니까 이거는 둘 다 혼재하고 있는 공간, 지금 진행 중인 거. 자, 그 다음에 이러한 바라크식 외짝거리의 맞은편은 아직도 집들이 들어서지 않았었다. 시탄장사, 장목장사, 옹기노점, 시멘트로 만드는 도관 제조장 등 성 밖에 빈 땅을 이용하는 장사터가 그저 남아 있었다. 도시의 발전은 옛 성벽을 깨트리고 이거는 뭐야? 현재를 통해 과거를 무너뜨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아직도 초평이 남아있는 이 성 밖으로 끼어나오기 시작한 것이었다. 자, 그리하여 아직도 자리 잡히지 않은 이 거리의 누렇던 길이, 자, 누렇던 길에 매연과 발걸음이 나날이 짙어서 꺼멓게 멍들기 시작한 이 거리를 지나면, 자, 누렇던 동그라미 치고 꺼멓게. 그럼 이거는 뭐야? 이것도 그냥 굳이 선지를 넣어본다고 하면은, 그쵸? 색채 대비를 이용해 뭐를 비교하고 있다? 시간대를 비교하고 있다. 그렇죠?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고 있다. 이런 선지도 나올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얼마 가서 옛 성문이 있었다. 그 성문을 통하여 이 신장로의 수직선으로 뚫린 시가가 바라보는 것이었다. 그 성문 밖을 지나치면은 신흥상공도시라는 이 도시의 공장지대에 들어서게 된다. 병일이가 봉직하고 있는 공장도 그곳에 있었다. 병일이는 이 길을 2년간이나 어이씨 출퇴근길이었구나. 아침에는 집에서 공장으로, 저녁에서는 공장에서 집으로 가는 가장 가까운 길이므로 이 길을 걷는 것이었다. 지금 얘가 추가적으로 이제 근무하는 근무지까지 생겼어요. 공장에서 지금 대략 얼마나? 2년이나 근무했어요. 요걸 기억해 두시고 자, 넘어가 봅시다. 자, 근데 병일이는 취직한 지 2년이 되도록 신원 보증인을 얻지 못하였다. 지금 얘 문제가 되는 상황이 하나 있었어요. 그죠? 신원 보증인이 없대요. 자, 이렇다는 얘기는 매일 저녁마다 병일이가 장부에 시제를 적어 놓으면은 주인공은 금고에 현금을 세웠다. 아, 얘가 공장에서 노가다 뛰는 게 아니에요. 그죠? 병일이가 장부에 적어 놓은 숫자와 주인이 센 현금이 맞아 떨어진 후에야 그날 하루의 일이 끝나는 것이다. 일종의 여기서 뭐 약간 그 사무직을 하는 것 같은데 뭐 이것저것 이제 관여를 하는 것 같아. 그죠? 자, 주인이 금고문을 잠근 후에 병일이는 모자를 집어쓰고 사무실 문 밖에 나선다.
한 걸음 앞서 나왔던 주인은 곧 사무실 문을 잠가버리는 것이었다. 사무실 마루를 쓸고 훔치고 손님에게 차와 점심 그릇을 나르고 수십 장의 편지를 쓰고 장부를 정리하는 등 소사와 급사와 서사의 일을 한 몸으로 치르고 난 뒤에 그냥 이 정도는 노예 아닌가요? 하숙으로 돌아가는 병일이 다리와 머리는 물병과 같이 무거웠다. 주인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공장 문 밖을 나서면은 하루의 고역에서 벗어났다는 시원한 느낌보다도 작은 별들이 반짝이는 하늘 아래 말할 수 없이 호젓하여짐을 금할 수가 없었다. 이게 아마 그 뒤에 내용이 지금 중략이 된 것 같은데 지금 이거 하나만 조금만 더 언급을 하고 넘어가 볼게요. 여기서 간접적으로 느껴봤을 거야. 일단 여기 있는 그 공장 주인이 그 병일이를 신뢰하는 것 같아요?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신뢰를 여전히 하지 않은데도 계속 일은 시키죠. 그래서 실제로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이게 올해 수특이었나 작년 수특이었나 나왔었거든. 그래서 이걸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자면은, 그래서 병일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좀 실망을 하고 이걸로 인해 태도가 변화돼요. 원래는 그래도 계속 일하다 보면은 신원 보증이 생기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하는데, 막상 그 신원 보증이 생기지도 않고, 그리고 여전히 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됐으면 신뢰를 해줘야 하는 게 정상 아닌가?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좀 서운해하는 그런 포인트가 이제 중략된 부분에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기억해 주시면 조금 더 좋아요. 자, 그래서 다시 넘어가면요. 빗소리 밖에는 고요한 저녁이었다. 병일이는 다시 쇼윈도 앞으로 돌아가서 연하여 하품을 하면서 사진을 보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사진에 붙어있는 뒷판장이 젖혀지며 커다란 얼굴이 쑥 나타났다. 병일이의 얼굴과 마주친 그 눈은 한 겹 유리창을 격하며 잠시 동안 병일이를 바라보다가 붉은 손에 잡힌 비로 쇼윈도 안을 쓸어내고 전등 앞까지 쓰다듬었다. 전등 아래는 천장과 연하여 풀소 모리 같은 거미줄이 얽혀 있었다. 비를 놓고 부채로 쇼윈도 안에 하리서리와 파리를 쫓아가는 그의 혈색 좋은 커다란 얼굴은 직사되는 광선에 번질번질 빛나 보였다. 약간 미친놈인 것 같은데. 그리고 그의 미간에 칼자국같이 깊이 잡힌 한 줄기의 주름살과 구두소를 잘라붙인 듯한 거친 문석. 이거는 다 뭐야? 외양 묘사겠네. 그렇죠? 인중에 먹물같이 흐른 커다란 코 그림자는 산 사람의 얼굴이보다는 얼굴의 윤곽을 도려낸 백지판에 모필로 하늘씩 먹물을 칠한 것처럼 보였다. 병일이는 지금 보고 있는 이 얼굴이나 아까 보던 사진의 그것은 모두 조화되지 않은 광선의 장난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암흑한 정막 속에 잠겨들고만 옛 성문 누각의 한편 충혈끝만을 적시는 듯이 보이는 빛발이 다시 한번 병일이의 머릿속에 떠올랐다. 자, 그럼 지금 여기서 비가 지금 오고 있는데, 여기서 이 비가 약간 긍정적인 분위기를 일으키는 거 아니에요? 부정적인 분위기를 일으키는 것 같아. 그렇죠? 이런 분위기를 지금 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죠? 왜냐면 보통 비가 내리는 날은 그렇게 좋은 날은 아닌 걸로 이제 일반적으로 인식이 되니까. 자, 이렇게 서서 의식의 문 밖에 쏟아지는 낙숫물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병일이는 광선이 희화한 쇼윈도 안에 초상이 한 겹 유리창을 격하여 흘금흘금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충혈된 눈을 마주 보았다. 변한 바람새에 휘어진 빛발이 그들이 격하여 서로 바라보고 있는 유리창에 부셔서 빗방울은 금시에 미끄러져서 길게 흘러내렸다. 희화된 초상화에서 흐르는 땀방울 하면서 이제 비를 땀방울로 이제 지금 착각하고 있죠. 병일이는 의식적으로 이러한 착각을 꾸며보았다. 지금껏 자기를 흘금흘금 바라보는 그 충혈된 눈에 작은 반감을 가졌던 것이다. 비에 놀란 듯한 얼굴은 쇼윈도에서 사라졌다. 그리고 현관문이 열렸다. 현관문을 열어잡고 하늘을 쳐다보던 그는 아유, 비가 대단하구만요. 이리 와서 비를 그으시죠. 자, 들어오세요. 하고 하늘을 쳐다보고 서 있는 병일에게 말하였다. 그의 적삼 아래로는 뚱뚱한 배가 드러나 보였는데 가차없이 비를 쏟고 있는 푸렁덩한 하늘같이 그의 내어민 배가 병일이의 조급한 신경을 거슬렸으나 처음 보는 사람에게 이렇게 친절한 것은
둥실한 그 배의 성격이거니 생각하며 과한 대로 현관문에 들어섰다. 자, 그 다음에 어디 갔냐? 그는 병인에게 의자를 권하고 이어서 휘파람을 보면서 조금 전에 떼어들었던 판장에서 사진들을 떼기 시작했다. 자, 지금 중간에 인물이 나온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맞죠? 얘가 있고 두 번째는 약간 뭐 하는 애냐면 사진사를 하는 것 같아. 그쵸? 맞죠? 얘는 솔직히 이 광선이라는 애는 뭐냐면은 주인공의 상상이에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았어요? 자꾸 막 일그러지고 갑자기 막 사진에서 톡 튀어나오고 그러잖아. 사진사 같은 경우는 실제 인물이고, 여기서 아마 여기 뒤에 내용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보통 얘랑 이제 뭘 먹게 되냐면은 술이라는 걸 먹게 돼요. 예. 얘는 평소에 술 절대 안 먹는, 아까 뭐라 했죠? 지식인이었잖아요. 술 안 먹는데 여기서 술 먹고 잠깐 일시적으로나마 좀 행복해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제가 원래 이제 같이 이 수축에 나왔던 걸 기준으로 한다면요. 아무튼 그래서 구두소를 잘라붙은다는 눈썹을 찌푸리면서 미간의 외줄기 주름살은 더욱 깊어지고 두드러니 입술에서 새어나는 휘파람 소리는 날카롭게 들렸다. 병일이는 빗소리가 섞여오는 휘파람 소리를 들으며 테이블 위에 놓인 앨범을 뒤적거리고 있었다. 아유, 그녀에는 비가 많이 올걸요? 비바람을 불다 말고 사진사는 이렇게 말을 건네며 병일이를 쳐다봤다. 글쎄요. 아유, 누가 뭐슈? 정년코 금년에는 탕수가 나고야 맙니다. 글쎄요. 미친 새끼 보니까. 병일이는 역시 이렇게 대답할 밖에 없었다. 성문의 문지기 구렁이가 헌신을 했답니다. 하면서 이제 뭔 개소리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말없이 쳐다만 보고 있는 병일에게 어떤 커다란 사건의 전말이나 설명하듯이 그는 일손을 멈추고 어제 저녁에 비가 부슬부슬 올 때 하고 말을 시작하였다. 어떤 사람이 우산을 받고 성문 안에 들어갈 때 각 누각 기왓장이 우산을 제치고 발 옆에 철썩철썩 떨어졌다. 그를 쳐다본 즉 그 넓은 기왓골에 10여 골이나 거친 큰 구렁이가 박죽 같은 머리를 내두르고 있었다고 한다. 사람들은 모여들었다. 그 중에 날쌘 젊은이가 올라가서 잡으려고 했다. 자, 날쌘 젊은이 동그라미 쳐주시고, 그 다음 옆에 노인은 뭐 했냐? 구렁이를 해하면 이변이 한다고 야단쳤대요. 이거 여기서 들어왔네, 하네. 이거 관습. 요 차이가 나왔네. 갈기려는 채찍을 피하여 달아나는 구덩이를 여기 간다 저기 간다 하며 잡지 말라는 노인들을 둘러싼 젊은이들은 문 위에 올라간 사람을 지휘하며 웃고 떠들었다. 마침내 구렁이는 수많은 기왓골 틈으로 들어가 숨고 말았다. 안심한 노인들은 분한 것 놓쳤다고 떠드는 젊은이들 틈에서 이 여름에는 무서운 홍수가 나리라고 걱정한다고 한다. 그래서 이제 노인들이 증언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고 그의 말은 끝났다. 근데 여기서 반응이 그렇죠. 글쎄요라고 하는 거 보니까 얘는 방금 이거 있잖아. 세대 차이가 있는 부분에서 현재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과거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했었잖아. 그럼 이건 일단 과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는 거지. 맞죠? 그 다음에 병일이는 이렇게 꼭 같은 대답을 3번이나 하기나 미안하였다. 그렇다고 설마 그러려고 하였다가 이 완고한 젊은이의 무지와 충돌하여 부질없는 얘기가 벌어지게 되면 귀찮은 일이다. 얘 좀 이상한 새끼 같지 않냐? 야, 얘 원래 평소에 관종이라며. 근데 씨발 이런 앞에서의 그렇게 대놓고 하는 어떤 대화는 또 하기 싫대. 뭐하는 미친 새끼지? 그때 현관문으로 작은 식함이 들어왔다. 오늘 만든 듯한 새 사진을 붙이고 있던 주인은 일감을 밀어두고 식함에 놓인 술병과 음식 그릇을 테이블 위에 받아놓고 의자를 당겨 앉으며 여기 때 술 처먹네요. 식함이라는 게 뭐 별거 어려운 건 없고 그냥 일종의 요즘에 배달 같은 겁니다. 근데 식당에서 직접 갖다 주는 거야. 개 맛있겠다 그래. 근데 그 시장 가면은 가끔 어머니 약간 어머니 뻘 되시는 분들, 어머니 할머니 사이 되시는 분들이 이렇게 여기 막 오이고 막 뭐 들고 가잖아. 그거랑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같이 먹읍시다. 이미 청하였던 것이지만 하고 술을 따라서 병일이에게 건네었다. 병일이는 코끝에 닿을 만한 술잔을 피하며 물러앉으며 미안합니다만 나는 술을 먹지 않습니다 하고 거절하였다.
일단 그러지 마시고 자 한 잔 드셔. 자 이미 권하던 잔이니 한 잔만. 이게 한 잔만 하면 어떻게 돼? 사람이 한 잔도 안 먹는 사람은 있어도 한 잔만 먹는 사람은 없습니다. 네, 그죠? 아직 인사도 안 한 그가 이렇게 치근스럽게 술을 권하는 것이 불쾌하였다. 그래서 여러 번 거절하여 보았다. 그러나 이렇게 굳이 거라는 것은 이런 사람들의 호의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 더구나 돌아가는 잔이라든지 권하던 잔이라든가 하는 술꾼의 미신적 습관을 짐작하는 병일이는 끝끝내 결국 처먹었네. 자, 마지못해서 받아 마시고는 잔을 그의 앞에 놓았다. 술 따라서 잔을 건네면 이 술취렴에 한몫 드는 셈이 되겠는 고로 빈잔을 놓인 것이다. 자, 어쨌든 이렇게 끝나긴 했는데 실제로는 술을 더 먹습니다. 네, 더 먹고요. 제가 이전에도 한번 이 얘기 해준 적 있어요. 술의 기능 중에 하나가 뭐가 있다 그죠? 술 기능 두 가지 있는데 문학에서 언급되는 술의 기능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딱 1300을 생각해봐. 내가 힘들어서 술 처먹잖아. 상황 변화? 그 변화가 안 되지. 그거 먹는다고 상황이 변화되면 난 술 존나 먹게? 감정 변화? 그러니까 내가 어쨌든 얘는 지금 어때? 얘 나름대로 고뇌가 되게 많은 친구지, 그치? 맞죠? 그럼 술 먹으면 어떻게 돼? 잠깐이나마 해소, 그쵸? 해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술과 관련된 첫 번째 기능은 이거 뭐 내적 갈등이든 뭐 이렇게 사람과 사람 간의 외적 갈등이든 간에 일적인 갈등을 해소하는 역할을 한다 라는 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뭐예요? 약간 그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실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 이게 이제 이런 게 치중 진단 같은 거겠죠. 술 먹고 전화하시면 안 돼요. 잔이 이런 거 안 된다고요. 근데 여기서 어쨌든 첫 번째 기능에 해당하는 부분이겠죠. 됐어? 근데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될 것은요. 지금 여기에 주인공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 나라고 표현되어 있냐? 병일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 병일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쵸? 자, 그렇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얘의 시점은 뭐야? 시점 뭐일 것 같아? 관찰자? 예? 해설자? 관찰자가 뭐죠? 1인칭? 1인칭이 될 수가 없지. 1인칭 관찰자면 나라는 말이 나와야 돼. 주인공이 이 내용 안에 있어야 되고. 근데 마치 이거를 내가 아닌 것처럼 얘기하고 있잖아. 네. 그럼 일단 뭐야? 전지적 작가 시점이죠. 근데 너가 말하는 건 아마 이것도 고려를 하는 것 같아. 3인칭 관찰자 생각하는 것 같아. 그죠? 근데 이게 확실히 아닌 이유는 3인칭 관찰자는요, 말 그대로 얘네들의 행동만 보고 얘기할 뿐이지 내면은 모릅니다. 한마디로 뭐가 없기 때문에 얘는 내면 묘사가 드러나지 않아요. 왜냐면 내면 묘사라는 것 자체가 어쨌든 간에 한 사람의 생각이기 때문에 주관적일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얘가 아닌 거지. 그러면 3인칭 관찰자라면 좀 다른 특징이 당연히 있다는 거네요. 뭐야? 객관적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지금 시점이 헷갈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 전지적 작가 시점인데 요즘 많이 나오는 구성이거든요. 특정 인물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서술을 해. 그쵸? 여기 봤을 때 약간 이거 병일이 위주인 것 같은데 라는 느낌 많이 받았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 때문에 전지적 작가 시점이나 특정 인물을 초점을 둬서 이 사람의 내면 심리를 서술하고 있다. 어쨌든 그럼 얘에 대한 내용을 다 알고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전지적 작가 시점이 맞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요거까지 생각하시면 더 좋다는 거. 이해됐어요?
일단은 전지적과 1인칭의 차이는 나라는 말이 언급이 되냐 안 되냐가 중요한 거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그럼 3인칭으로 나눠진다고 하는 거잖아. 3인칭이 이제 전지적이랑 관찰자 지점이 나눠지는 거잖아. 그럼 그거를 이제 차이를 파악할 때도 뭐야? 주관적으로 서술하는지 아니면 객관적으로 서술하는지 뭐 그거에 따라 차이를 만드시면 되는 거지. 은근히 구멍이 송송 있으시네요? 어? 자, 1번. A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거는 뭐 전반적인 서술상 특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번. 보이는 대상의 일부에 초점을 맞추어 보는 이의 느낌을 서술하고 있다. 저 여기까지 말했던 전반적인 이용이잖아. 그죠? 1번이 정답이고요. 자, 명암의 대비를 연출하여 빛의 밝기에 따라 상반되게 나타나는 대상의 심리. 일단 뭐가 틀린 거다? 확실히 아닌 거. 대상의 심리가 상반되게 나타난 적이 전혀 없죠. 그럼 이것 때문에 아니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번. 보이는 대상의 형상을 객관적이 아니죠. 방금 우리 얘기했잖아요. 그죠? 주관적일 수밖에 없네. 그죠? 여기 땡. 4번. 사물로 보이는 대상이 점차 사람으로 변하는 과정을 서술하여 보는 이가 체험하는 신기함을 표현하고 있다. 신기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죠? 그 다음 5번. 보이지 않는 신체의 부분을 암시하는 서술을 통해 보는 이가 추측하는 대상의 전체 형상을 제시하고 있다. 그냥 애초에 암시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얼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전체 형상 제시하고 있지도 않고 뭔가가 한쪽이 자꾸 가려져서 보였잖아. 왜곡돼서 보였고, 그죠? 그래서 이건 틀렸고요. 자, 2번. 기억 니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지금 기억이 뭐였냐? 자, 기억이 155페이지에 넣어서 7번째 줄 B예요. 그리고 니은이 그 밑에 있나? 그 다음번에 있을 왜 보이지 않니? 어디죠? 나 왜 안 보이지? 그치, 같은 그지 있는 거. 배의 성격. 그죠? 배의 성격. 비와 배의 성격에 대한 얘기. 가장 적절한 겁니다. 자, 어쨌든 요 상황이 언제 상황이야? 그 사진사가 들어와서 뭐야? 야, 너 나 좀 보자. 트라이. 얘가 이런 느낌이잖아. 그죠? 자, 1번. 기억으로 인해 병인은 상대방의 얼굴과 자신을 바라보는 쇼윈도 한 초상의 얼굴이 서로 다른 인물의 얼굴임을 알아차린다. 야, 누군지도 모르는데, 애초에. 그죠? 자, 2번. 니은으로 인해 병일은 상대방에서 느끼는 반감을 얘 반감 안 드러내잖아. 얘가 아이잖아. 그죠? 3번. 기억으로 인해 사진사는 병일에게 사진관으로 들어올 것을 권유하게 되고, 니은으로 인해 병일은 사진사의 권유에 응하는 그 배 나온 것 때문에. 그지? 그래도 얘가 뭐 나쁜 의도를 가지고 하진 않겠지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 다음에 3번이 정답이고, 3번 문제. 윗길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 노랫소리가 들려오던 집에 새로운 문등이 달리자 문 밖에서 초롱을 든 인력거꾼들이 기다리는 모습이 등장한다. 맞죠? 그 기생집이라고 했었으니까. 2번. 병일이 봉직하고 있는 공장은 옛 성문 밖 신흥도시의 공장지대. 이거 뭐 어렵지도 않겠네, 그냥. 그죠? 3번. 병일은 퇴근을 하면서 하루의 고역에서 벗어났다는 시원함을 느낄 수가 있어 항상 같은 길을 걷는다. 시원함을 느꼈다기보다는 뭘 느끼는가? 그 별들을 보면서 호젓함을 느낀다고 했었으니까 이 부분은 틀렸네요. 4번. 사진사가 노인들의 증언이 맞을 것 같다고 판단하는데 병일은 동의하지 않는다. 이 맞죠? 5번. 사진사는 술과 음식이 도착하자 병일에게 묵인했고. 넘어갈게요. 4번. 선지만 바로 보겠습니다. 자, 여름 초저녁 서편집 안방에 쳐놓은 모기장. 자, 이 모기장 뭐랑 비교인데 됐어? 모기쑥과 비교되는 대상이라고 했었죠. 그쵸?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생활 방식에 주목하는 병일의 관심을 나타내는 대상이다. 맞겠네요. 2번. 병일이 신원보증인이 없어 주인에게 믿음을 받지 못하는 것은 일단 요건 맞는 것 같죠? 그죠? 이게 없으니까 당연히 아까 문 늦게 닫고 그랬잖아요. 계약에 의해 신뢰가 형성되는 도시민의 세태로 인해 제대로 대우를 못 받은 병일의 처지를 드러냈다. 자, 계약서 끝까지 안 썼다고 했어요. 그죠? 3번. 병일이 사진관의 사진을 조화되지 않은 광선의 장난이라고 여기는 것은 병일이 기계 문물과 그것에 달하는 사람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 현대 문명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볼 수 있는 거죠. 4번. 소문 기약거래 구렁이를 대하는 젊은이들과 노인들의 반응은 세대 간의 사고가 대립하고 있다. 이거 맞고.
5번 병일이 비운자 내 술을 따라 사진사에게 다시 술잔을 권하지 않는 것은 미신적 습관을 부정한 후에도 술꾼의 관습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인물의 관습을 받아들였으면은 술잔 줘야죠. 뭔 소리야. 5번이 정답이죠. 그죠? 자, 다음 거는 이제 그거야. 허생전이라서 그 허생전 약간 급갈로 되어 있는 거랑 그건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49페이지 볼게요. 요거는 의외로 언급이 좀 자주 되는 작품들 중에 하나인데 뭐 실제로 모의고사에 나온 바는 없습니다. 근데 뭐 참고 좀 해주시면 좋다. 그 중간고사 성적표 나왔냐? 지금 방황하는 머리 깨진 친구들 없어? 시험 쉬워갖고. 어? 시험이 엄청 쉬웠대요. 쉬웠다고? 그왜 넌 왜 이렇게 됐어? 아, 문학이라 그런가? 너 약간 문학 약하잖아. 좀 많이 약한 거 같던데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계속 상당히 재미를. 왜 어려운 거야? 항상 물어보는 거지만 왜 어려운 거야? 문학이요? 이해가 잘 안 돼요. 스토리가. 지금 내가 해주는 건 이해돼? 근데? 아, 혼자 보려니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야? 아까처럼 계속 그 보기 갖고 하면은 나쁘진 않을걸요? 현대소설은 되는데. 고전소설이 안 된다고? 네. 근데 그것도 그렇게 분석하면 되진 않아? 너 그 보기를 분석하는 연습을 좀 하자. 알겠지? 특히 그 할 때 오답할 때 꼭 고전소설만 보기를 분석해주는 걸로. 맞아도. 응. 자, 이것도 빨리 하고 마무리 할게요. 그럼 고전시가에서 자 151페이지 보시면요. 자, 고전시가에서 덧없고 유한한 인생을 소재로 삼는 작품들은 자 뭐가 나 있어서 덧없고 유한한 인생? 야, 그건 뭐야? 허무한 인생이요? 아모르 파티요? 그래서? 이 말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살아있는 동안 유흥을 즐기자는 내용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이거 밑줄 쳐보자. 살아있는 동안 유흥을 즐기자. 그러니까 뭐에 충실하자는 거예요? 현재에 충실하자는 거죠. 즐기자라는 얘기죠. 맞죠? 뭐에 가까워? 욜로에 가까워요, 거의. 그죠? 자, 가는 잡가로 무상감에 얽매이지 않고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유흥을 즐기는 모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 얘기는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만약에 눈치를 채주면 진짜 좋은 거긴 한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고전시가의 그런 구조랑은 좀 다르게 느껴지나요? 어떤 부분이? 유흥을 즐기죠. 왜? 그 고전시가에도 유흥이 있어. 흥취. 근데 그건 자연이고 얘는 속세잖아요. 이게 자연이라고 돼 있잖아. 자연 속에서 유흥을 즐기자. 자, 이렇게 이거 한번 다뤄주고 넘어갈게요. 자, 우리 고전시가에 나오는 일반적인 조선시대 사람들은 이 자연이라는 이 공간을 첫 번째 당연히 흥취의 대상으로 느끼긴 해요. 근데 뭐가 포함이 되어야 되냐? 항상 그랬듯이 요거까지도 가져가요. 요거까지도 가져갑니다. 근데 지금 영산가 같은 경우는 오로지 온리 유흥만 생각하고 있잖아. 이거 없어.
이거 우리 그때 했었는데. 첫 번째 파트에서 그 도산심이고. 그 이황 아저씨가 뭐라고 해요? 그 한님별곡 같은 그런 잡스러운 노래는 이런 유교적인 덕목 없이 그냥 자연을 단순히 유흥의 대상으로만 삼는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요게 차이점이 있다. 이거 좀 특이한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은, 자, 방금 영산가라는 작품은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었냐면은, 잡가라고 했어요, 잡가. 잡가라는 게 뭐야? 말 그대로 가사라는 장르 중에 제일 잡스러운 노래예요. 그러니까 말이 좀 부정적이고 좀 세 보이지만, 그러니까 뭐냐면은, 민중들이 불렀던 노래라고 보시면 돼. 대중들이 불렀던 노래.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네들은 사대부가 아니면 확률이 더 높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굳이 이걸 넣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해됐죠? 일본인 입장에서 씨발 내가 이거 지켜야 돼. 뭐 효도나 이런 건 해야 되겠지만 굳이 그럴 필요 없잖아. 어차피 인생 험한 거 뭐야. 그냥 지금을 즐기자 하면서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근데 웃긴 건 뭐냐면요. 자, 분명 이런 내용이 들어있다고 했죠. 근데 잡가를 즐기는 사람들은 워낙에 뭐야? 무작위야. 무작위야. 왜냐? 방금 제가 얘기했던 대중가요기 때문에. 근데 뭐가 있었냐면은 또한 가는 사대부 가사에 영향을 받아, 자, 거기 있죠. 옛글을 인용하거나 중국 고사를 언급하는 등, 자, 상류층의 언어 관습을 따르는 특성이 있다. 상류층을 이제 모방하려 했어요. 그죠? 그죠? 나는 평생 관직에 나서지 않았다. 이게 근데 왜 그런 거냐면은, 자, 대중가요는 여러 사람들의 니즈를 좀 충족을 시켜줘야 되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유행하는 그때 당시에 이제 걸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일부러 어렵게끔 해가지고 어려운 말들 일부러 쓰는 거야. 상류층들도 어느 정도 만족스럽게 하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나는 평생 관직에 나서지 않았던 김창업의 시조로 유한한 인생 속에서 자기 방식대로 즐기며 살아가겠다는 태도를 노래하고 있다. 지금 시즌으로 하면은 미친 새끼죠. 개 백수 아니에요, 솔직히. 그죠? 사설지전인 다도 인생은 덧없는 것이므로 술을 마시며 즐기겠다는 태도를 노래하고 있는데, 장황한 수사나 일상의 모습에 대한 구체적 묘사를 통해 흥미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장황한 수사가 뭘까? 장황한 표현이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거 본문 하고 마무리할게요. 일단 생긴 것보다 족같이 생겼죠, 그죠? 자, 이게 말이 어렵게 나오지만 아까 이 얘기랑 이거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약간 한자어 자꾸 쓰려고 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요 영향을 받은 겁니다. 영산홍록 봄바람 넘노나니 황봉백접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혀 어렵지 않아요. 무슨 말일 것 같아요? 영산에 뭐야? 그치, 붉고 녹색이 생겼다는 거야. 근데 이거 몰라도 상관없어. 왜? 옆에 뭐가 있으니까. 봄바람이니까. 봄바람이 나왔으니까. 그럼 이 영산은 지금 뭐야? 봄을 계절적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 색채 대비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되겠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황봉백접이 뭐냐면은 황봉, 벌. 벌. 그러니까 노란 벌, 백접, 하얀 나비.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봄에 벌과 나비가 돌아가고 있다. 그냥 경치를 모세한 건데 쓸데없이 저단 말을 쓰고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붉은 꽃 푸른 잎은 사냥삼기를 자랑하고, 이것도 뭐야? 색채 대비를 통해서 지금 봄에 뭐 뛰어난 경치를 얘기하고 있다. 그죠? 그 다음에 가는 새 오는 나비 춘기 춘흥을 조롱한다. 그러니까 새들도 나비도 돌아다니면서 봄의 전경이 더 뛰어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됐죠? 죽장이 아니라 죽장을 짚고 망해를 신어라. 야, 죽장망이 들어봤죠? 있어? 죽장은 뭐냐면 대나무 지팡이고요.
망해는 집신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죽장망이라는 건 일종의 소박한 의복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천리강산 들어가니 만장폭포도 좋거니와. 자, 잠깐만. 자, 내가 지금 뭐 보고 있어요? 지금 어떤 폭포라는 공간을 보고 있어요. 그쵸? 자, 여산이 또 나왔어. 여산 뭔지 아시죠? 그냥 전설의 산 같은 거 있잖아. 막 무릉도원 같은 느낌. 그거예요. 이런 거 자주 나온다고 했잖아. 은근히 자꾸 기억 못 하시는데. 자, 여산이 여기로다. 그러면서 이제 비류직과 삼천척 의식은 낙구천은 옛글에도 일러있고. 자, 요거 설명 뒤에 나와 있습니다. 자, 잠깐 볼까요? 여기 나와 있어. 3,000척이나 되는 폭포가 나는 듯이 곧장 쏟아져 내리니 뭐 이렇게 나오고 있어. 그러니까 뭐에 대한 설명이야? 이거 폭포에 대한 설명. 이거를 굳이 비기 막 쓸데없이 장황하게 설명하면서 뭐가 들어간 거야. 단순히 고사인용이 들어간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자, 타기 황행 아이들은 막교지상의 하늘마라. 이 말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이들은 사실 여기서 뭘 하고 있냐, 아이들이 타기 황행이 뭐냐면은 얘네들이 꾀꼬리를 잡는 행위를 타기 횡령하는 거야. 그러니까 꾀꼬리를 잡으니까 밑에 막교지상 미주 쳐보자. 막교지상은 얘가 달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꾀꼬리 잡으면서 달아나는 거에서 뭐 한스럽게 하지 마라 라고 나와 있는데 비유는 좀 어렵긴 한데요. 결론은 뭐냐면은 그 밑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꾀꼬리 탓이 아니더냐 황금 같은 저 꾀꼬리, 그리고 황금 갑옷 떨쳐있고 세류용에 넘노는 듯 병녀같이 우는 소리 깊이 든 잠 다 깨운다. 이거 결론이 뭐냐면요, 꾀꼬리가 진짜 달아나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꾀꼬리가 나는 모습을 묘사한 거야. 그래서 아까 뭐 황금 갑옷을 입고 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좀 구조 거지 같죠? 이런 말은 사실 그냥 뭐 옛날 고사인용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결론적으로 이해하고 싶은 거는 이걸 묘사한 거다. 자, 그 다음에 산절로 수절로 하니 산수간에 나도 절로. 야, 이건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 그런 문구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유행하는 말들을 그냥 다 집어넣은 거예요. 잡가기 때문에. 자, 이 중에 절로난 몸이 늙기도 절로하리. 자, 화류장 때 고운 여자. 자, 너희 얼굴 곱다고 자랑하지 말려무나. 자, 무슨 말이냐? 갑자기 왜 얘네들 갖고 지랄이야? 자, 고운 여자를 갑자기 언급을 하면서 뭐라고 하고 있냐? 자랑하지 말래요. 니네들이 고운 거 자랑하지 말래. 자, 거기에 대한 이유가 밑에 있습니다. 자, 뒷동산 피는 꽃은 명춘 3월 필년이와. 그 꽃은 3월달에 잠깐 피잖아요. 근데 밑에 이런 말이 있어. 나와 같은 초로 인생. 이게 뭐냐면요, 풀 끝에 있는 이슬 같은 인생이야. 이거 뭘 것 같아? 무슨 인생일 것 같아? 풀의 끝에 달려있는 이슬 같은 인생. 그럼 떨어지면 끝나는 거야. 그리고 이게 이슬이 얼마나 맺혀? 오래 맺혀? 잠깐 있다 끝나잖아. 거기서 이제 뭐가 들어가는 거야? 헛마음이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나 같은 초로 인생. 그러니까 이 뭐 좆도 아닌 그런 헛만 인생. 한번 끔쩍 죽어지면 다시 갱생 어려워라. 그거 죽으면 그치 끝나지. 그죠? 이게 사실 핵심이었어요. 그러니까 내 삶이 허무하기 때문인데, 그러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뒤에 약간 뭐가 나오는 거야? 현재를 즐기자라는 말이 여기 뒤에서 나오는 거예요. 또 뭐가 있냐? 자, 낙양성 심리허의 높고 낮은 저 무덤은, 자, 두 번째는 무덤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무덤에 누가 묻혀 있냐면은, 자, 영웅호걸이 몇몇이며 절대가인이 몇몇이냐. 자, 여기에 누가 묻혀 있다고?
호걸이 묻혀있고 가인이 묻혀있대요. 호걸이 뭐야? 약간 그 장수 출신들 있잖아. 막 그 상남자들, 이때 당시 상남자들 있잖아. 가인 애들. 가인은 좀 이쁜 사람들 얘기하는 거잖아. 그럼 얘네들이 결국 다 어디로 갔다는 거야? 부동부 같다. 그러니까 뭐야? 여기서도 뭐가 드러나? 허무함이 드러나는 거야. 됐죠? 그 다음에 이번에 세 번째는 뭘 또 언급하냐면요. 진시황을 언급해요. 진시황 알죠? 그죠? 불로불사의 약을 찾다가 뭐 뒤져서 끝나잖아요. 그죠? 통일천하 진시황은 아왕궁을 사랑 삼고 삼천궁녀를 시위하여 몇만 년을 살자 하고 넘기시고 만리장성 굳게 쌓고 기천만년 살렸더니 어떻게 됐대? 사구평대 저문날에 여산청초 속절없다. 얘도 결국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개 바락바락 했는데 막 불로불사 하려고 했는데 어디에 묻혔다고? 여산에 묻혔다. 여기서 계속 허무함이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나 같은 경우는 뭐라고 했었냐면은 그게 있잖아. 개노다 백수새끼라고 했잖아. 지금 뭐라고 하냐. 진짜 별명도 존나 가지가지해요. 벼슬을 저마다 하면 농부할 리 누가 있어. 이씨 미친 새끼. 의원이 병 고치면 북망상이 저러하랴. 의원이 아니 진짜 변명이 참 그래.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거잖아. 아이 그 내가 공부하면은 다른 애들 그 못해서 어떡해. 미친 새끼예요. 이제 아해야 잔 가득 부어라 내 뜻대로 하리라. 그럼 결론적으로 뭐야? 야 나 술이나 처먹겠다 이런 얘기죠. 자 지금 다 술 먹고 배뚝비쩍 비끌어가며 이게 뭐야? 술 처먹은 그 이제 술 먹고 약간 취한 상황을 이제 묘사하고 있는 거지. 음성상징으로 드러내는 거죠. 맞죠? 그 다음에 먹지마자 크게 맹설하였다니. 그러니까 뭐야? 내가 술 먹고 취해서 추태 부린 거를 봤을 때 아 다시는 이렇게 처먹지 말자. 이건 결론이 나죠? 안 그럴 것 같아요? 또 그 지랄하는 거야. 뭐가 있냐? 추나추동 호시절에 남림부촌 다 청하여 희호동락 하올머대에. 자 이게 뭐야? 추나추동 좋은 날에 남림북촌 남쪽 마을 북쪽 마을 다 청해서 다 같이 모아서 하고 있는데 이 맹세가 의미가 있겠냐는 거야. 다 같이 모여서 씨발 술 처먹는데 아 이거 참냐? 못 참는 거야 이거. 이 술 존나 처먹는 새끼네 이거. 인생이 일장중몽이니. 인생이 뭐야 마침 꿈 같으니 일단 지금 처먹고 술 처먹고 말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여기까지 할까요? 네. 내용 자체가 어렵진 않았는데 아까 표현이 좀 어려웠어요. 그거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근데 아마 내신에는 안 나올 거야. 모의고사에는 나오더라도 내신에는 아마 안 나올 거야. 내가 뭐 깜빡한 게 있는 것 같은데.